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전력기기 관련주가 쉬어가는 양상인데 현재 흐름은 어떨지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 1위가 어느 기업인지 아시나요? 바로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64% 오르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더해서 지난해에는 AI 데이터 센터 논리까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주는 정말 긴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이슈를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없는 건지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우선 가장 대장주인 HD현대일렉트릭을 보면서 전력기기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죠.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30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1월에는 최고가 45만 원을 달성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딥시크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AI 투자 축소, 그러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는데요. 또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정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HD현대일렉트릭은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 흐름이 유달리 안 좋았는데요. 두 달 사이에 20%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흐름이 조금 나은가 싶었는데 2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후 역시나 우하향, 한 달 동안 주가는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력기기를 두고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건지, 조정이 나오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건지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우선 전력기기 섹터의 향후 우려 포인트를 짧게 보자면요. 4개 정도로 시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테크와 전력기기주, 이튼 같은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남았다는 점. 또 세 번째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HD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부진 등 개별 기업의 이슈가 나온 점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에 대해서는 외국 전력기기 업체들도 최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다행히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우선 이트는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 처리에 7년이 걸릴 것이다. 딥시크 이후에 데이터 센터 고객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동일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퀀터 서비스도 딥시크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로부터 약 100기가와트의 발전기 투자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LX일렉트릭도 북미 데이터 센터 투자 분위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맡게 될 관세와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전력기기 회사는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송전기기, 그리고 송전된 전압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전압을 낮추는 배전기기로 나뉘는데요. 먼저 송전기기, 즉 초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하는 두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D현대일렉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라면서 지난해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증권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기업을 살펴보면 국내 전력기기 두 곳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전력망이 확충돼야 공장을 짓든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까지 관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소식에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함께 움직이고 있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만큼 변압기라든지 인프라 확충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미국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전력기기주는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역시나 시장 호황을 대비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미국 앨리바마와 울산 공장에 4천억 을 투자해서 변압기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이고요. 이 투자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8년에는 최대 연간 3천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 노후 주기가 다가올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5년 전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500억 원의 초과 변압기 생산 공장을 인수했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이후 미국 내 전력기기 호황에 힘입어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에도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했고요. 또 효성그룹주 실적에도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룹사 차원에서도 전력기기 사업에 보다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 멤피스에 추가 투자를 하면서 1천억 원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생산 능력 2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추가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열린 주총에서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직접 효성중공업의 사내 이사로 합류해서 대규모 투자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앞선 두 기업이 송전 기기를 만든다면 LS 일렉트릭은 배전 기기, 즉 배전반을 주로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진출이 앞선 두 기업보다는 늦어져서 지금 미국 공장 부지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없지만 이미 미국에 인증을 받고 진출을 해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현대차, LG엔솔, SK온의 배전 시스템을 공급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KOC 전기를 상장을 한다고 해서 중복 상장 우려가 커지기도 했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애초에 관계사가 아니었다가 지난해 5월에야 인수된 기업이라면서 직접적인 매출을 주고받는 기업이 아니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LS 일렉트릭은 그보다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1,60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은 소식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전 사업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첫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수주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만큼 이런 포인트들도 함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대규모 투자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는 전력기계주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향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세계 그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해마다 4% 이상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산업용 전력 소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과 소비량은 글로벌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산업용 전력 수요가 큰 나라입니다. 네. 한국의 산업용 전력 수요의 비중은 약 51.4% 정도인데요. 네. 전 세계 평균이 44.4% 정도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20%에서 40% 초반대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량 자체도 매우 크게 늘어났고요. 2020년 대비 2023년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한국이 글로벌보다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발전 설비나 대규모 발전소에서 수도권과 같이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를 주로 만드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의 거리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역별로 전력 수급에도 차이가 크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전력 융통량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이 포화에 이른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개통 운영과 전력 품질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일 텐데요. 네. 이미 수도권의 전기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해안과 호남 지역에서 네. 수도권을 향하는 송전선로를 빠르게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송전선로 건설이 매우 지연되고 있고 네. 또 건설에 따른 그 투자 비용도 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계가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공급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발전을 해서 그걸 어쨌든 뭐 수도권과 같이 이런 전력 소비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전선로 증가는 발전 설비나 이제 전력 수요 증가와 비교를 해볼 때 여전히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네. 일단 과거 추이를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전력 수요는 연중 전력 수요의 최고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최대 전력이고요. 그리고 전기 생산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설비 용량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송전망은 송전선로의 회선 길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 대비 2024년까지 전력 수요는 약 5.6배 정도 증가했고요. 네. 같은 기간 발전 설비는 7배 정도 증가한 데 네네. 반해 송전 설비는 약 1.8% 정도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전 선로는 발전 설비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송전 선로 자체의 증가 추이를 봐도 최근 들어 과거보다 더욱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송전선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최근 계획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네. 관한 제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인데요. 네. 이 계획상의 송전 설비 증설 목표는 2036년까지 2021년 대비 약 64% 정도 증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송전 설비가 늘어난 양이 26%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송전설비 증설에는 많은 투자비가 들 그렇죠. 텐데요. 네. 이 투자비도 해마다 저희가 이제 계획을 거듭할수록 그 투자비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전선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이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전력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3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에너지 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의미합니다. 네. 우선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및 규제 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입니다. 네. 이들 법안은 특히 과거에 이미 발의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들인데요. 고준위 특별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었고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21년과 23년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인데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재발의되어 네. 올해 2025년 2월에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3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에너지 3법 제정 외에도 좀 핵심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에너지 3법의 경우에는 네. 첨단 산업 발전이나 우리가 직면한 전력 수요 대응, 탄소 중립과 같이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현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들입니다. 네. 우선 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정을 넘어서 인허가 의제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 등이 빠르게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적정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으로는 작년 네. 6월부터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분산에너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데요. 용어 설명 먼저 드리면 일단 분산에너지는 이 본 법안에서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이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이고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지정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구인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를 소비하는 전기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네. 전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전 외에도 전기 판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사업이 발전, 송배전, 판매, 구역전기 사업 이렇게 나눠볼 수가 네. 있는데 이것을 2개 이상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킨 그런 특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목해서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산 에너지에서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원전과 태양광을 동시에 늘리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의 그 전력의 수급에 대한 15년 단위의 전망을 2년마다 수립하는 네. 제도인데요. 네. 2002년 제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최근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의 가장의 요지는 결국은 첨단 산업, 데이터 센터,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전력 수요를 무탄소 전력의 비중을 높여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은 이전 계획인 10차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0차 계획에서 2036년 2.4기가 정도로 전망이 되었는데 네. 이번에는 2036년 3.9기가, 38년 4.4기가 정도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력을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전원 네. 믹스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와의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차 정기본에서는 2030년까지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상의 전환 부분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따르고 있고요. 전원 믹스를 살펴보면 2030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이 50%를 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38년까지도 이 추세를 이어가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원 비중이 70%에 이르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계획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SMR이 처음으로 신규 발전 설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SMR 하면 뭐 소형 모듈 원전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이 산업에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SMR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SMR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 그리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모두 기술 개발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 네네. 그런 중요한 수단입니다. SMR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성을 확보한 SMR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수출 동력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와 지원이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입법과 안전 규제가 신속하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SMR 관련된 기술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MR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서 이제 브리핑으로도 보셨고 우리 증시에서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섹터기도 한데 미국에서 이제 송배 전망, 이 전력 인프라 노후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이 했거든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전력 산업에 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발전 사업을 하고도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발전 사업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변압기나 케이블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력 기자재는 이미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관세 부과나 자국 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제도 등이 강화될 수 있는 점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진작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통상 부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협력과 재정 지원 하에 신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